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남해안을 지날 전망인데 모레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에 물폭탄을 쏟아낸 비구름이 중부지방으로 올라오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서울 주요 도로 일부는 통제됐습니다. 이틀간 집중호우가 내린 남부지방에서는 산사태로 2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침수됐던 화개장터의 물건들은 진흙 범벅이 됐고 전기와 수도까지 끊겨 상인들은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좌천성 인사 후 사표를 낸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채널A 사건은 사법 참사라며 추미애 장관을 맹비난했습니다. 여야는 검찰 인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세 가격 지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저금리와 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전세 공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훈입니다. 40일 넘게 이어진 장맛비에 온 나라가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까지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우리 영향권에 드는 태풍인데 바로 5호 태풍 장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중심 기압이 아직 낮아서 위력이 크지 않다는 건데 대신 동반된 비구름이 커서 남부와 중부지방에 300mm가 넘는 비를 뿌릴 거라고 합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너무 피해가 큰데 태풍 소식까지 전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뉴스7도 태풍 상황 그리고 비 피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탄천의 주민운동시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무들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져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충청 등에서 어제 오후부터 누적 강수량은 150mm가 넘었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정체 중인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300mm가량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지역의 집중호우도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북상 중인 제5호 태풍 장미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 형성된 장미는 빠른 속도로 북상해 내일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도 동쪽 해상 그리고 내일 오후에 경남 남해안 쪽으로 상륙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와 부산, 경남 지역에는 30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며 강원 남부와 충청도, 경상과 전라도 등에는 최대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상청은 천막과 비닐하우스 등 야외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연영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도권 이북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한강 상류의 댐들도 많은 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정준영 기자. 네, 경기도 하남 팔당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팔당댐 방류량이 이제 수도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궁금한데 방류량이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팔당댐 방류량은 초당 6,000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비가 중부지방에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12,000톤에 가까운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의암댐과 춘천댐 등 한강 상류 댐들도 방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날 전 임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입었던 경기 북부 지역도 긴장 상태입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일찌감치 대피소로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경기도 포천 영평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파주시는 광탄면과 적성면 등 산사태 취약지 13개소에 대해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오늘까지 산사태 위험 지역 8개 시군 주민 42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인명피해 위험 지역 4개군 108명도 대피한 상태입니다. 강원도 철원군 갈마읍에도 한탄강 범람 우려로 닷새 만에 다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북한 지역에도 비 예보가 돼 있는 만큼 홍수 통제소는 최북단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보신 대로 팔당댐 방류량이 늘고 어제 오늘 수도권에 집중호우까지 쏟아지면서 오후부터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 상황이 어떤지 취재기자를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황선영 기자. 네, 서울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어제보다 한강 수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네, 서울은 지금 폭우가 쏟아졌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이 반포 한강공원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바닥이 조금 드러났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물이 꽉 찬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린 데다 한강 상류의 방류량이 점점 늘면서 지금 잠수교의 수위는 9m를 넘겼습니다. 제한 수위인 6.2m를 훌쩍 넘긴 모습입니다. 한강대교 수위도 6m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강 홍수주의보는 한강대교를 기준으로 8.5m부터입니다. 서울 시내 11개 한강공원과 양재천과 중랑천 등 27개 하천 출입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출근길이 걱정인데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한강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한강 인근에 있는 하천과 그 주변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동작대교에서 염창IC 구간과 강변북로 마포부터 용산까지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부터 성수분기점 구간 차량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여의 상하류 IC와 양재천로, 개화 육관문과 증산교도 마찬가지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팔당댐을 비롯한 상류 지역 댐 방류량이 늘면서 시내도로 통제 구간은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부터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내일 출근길부터 호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증편합니다. 막차 시간도 30분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한강 잠수교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 호남 지역에도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났습니다. 대규모 산사태로 인명피해까지 났고 광주에선 납골 땅까지 침수돼서 유족들이 애를 태웠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흙더미에 집이 완전히 파묻혀 지붕만 간신히 보입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하루 동안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전북 장수군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쏟아져 내린 토사와 나무는 귀농한 50대 부부가 살던 산 아래 주택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산사태로 주택이 토사와 함께 밀려갔어요. 주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부서졌습니다. 이렇게 스티로폼과 나무 기둥 같은 파편만 흙더미 속에 처참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인력 90여 명과 중장비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인 지 6시간 만에 부부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유족들이 젖은 유골함을 들고 나옵니다. 유골함이 보관된 지하엔 물이 가득 찼습니다. 밤새 배수 작업을 지켜본 유족들은 애타는 마음에 발만 구릅니다. 우리는 여기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나 있었어요. 나도 가족들이 다 있다고 옆에. 광주광역시에 이틀간 500mm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영산 강변의 한 납골당에 물이 찼습니다. 이 납골당엔 유골 1,800기가 안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노인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차례로 보트에 태웁니다. 불어난 임진강 물에 전남 나주시의 한 요양병원이 고립됐습니다. 구조당국은 3시간 만에 고령의 입소자들과 직원 등 30여 명을 구조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 금강수계에서도 피해가 컸습니다.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이 어제 중공후 최대치까지 물을 방류했는데 그 여파로 하류에 있는 충청권 일대에 물난리가 난 겁니다. 특히 금산의 인삼 재배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인삼밭이 거대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햇빛을 가리는 검은색 차양막만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키웠던 인삼밭입니다. 물에 잠긴 인삼을 서둘러 꺼내보지만 인삼은 이미 상품 가치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달 말 수확을 앞둔 농민은 눈앞이 캄캄합니다. 8년이라는 기간을 여기에 이제 모든 정성을 쏟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30%도 못 받아요, 가격을. 금강 수위가 불어나자 용담댐은 어제 준공 후 가장 많은 초당 2,900톤을 방류했습니다.
댐 하류인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 등이 물에 잠겼습니다. 범람한 금강물이 들이닥친 이 식당은 이렇게 콘크리트 벽까지 무너졌습니다. 주민 8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은 119 구조대가 보트로 구조했습니다. 전화가 아주 빨리 피하라고 그래갖고 용담댐에서 계속 흐른다고. 그래가지고 애기도 깐난이도 그냥 뭐 분유만 챙기고. 용담댐 방류로 충청 지역 주택 80여 채와 농경지 500헥타르가 침수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지 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틀간 쏟아진 물폭탄에 섬진강 일대 피해가 컸습니다. 먼저 20년 만에 침수된 화개장터는 밤사이 물이 빠졌는데 드러난 모습이 참담했습니다. 귀한 약재들은 이제 쓸모없는 쓰레기가 됐고 전기와 수도까지 끊겨 복구마저 막막한 상황입니다. 하동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루 만에 물이 빠진 화개장터입니다. 시장거리는 온통 흙탕물입니다. 점포마다 수해 쓰레기가 연신 나옵니다. 중장비로 치워야 할 정도로 많습니다. 흙탕물에 젖은 약재와 각종 집기 더미가 이렇게 어른 키 높이만큼 쌓였습니다. 화개장터는 다양한 약재로 유명한데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평소보다 많이 준비했던 귀한 약재가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 차기 전날 고사리를 33만 원짜리 사가지고 포장을 해놨어. 또 다 차버렸잖아. 자원봉사자 400여 명이 화개장터를 찾았지만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비 피해 여파로 전기와 상수도마저 끊겼기 때문입니다. 바닥 한번 보세요. 청소 자체가 안 되죠. 물이 안 나. 전기도 안 되지, 물도 안 되고 하니까. 지난 2000년 문을 연 화개장터가 물에 잠긴 것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동구는 화개장터 일대 점포 300여 곳이 침수됐다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일부 마을은 이틀째 물에 잠겨 있습니다. 손 쓸 수도 없는 상황에 주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가 5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폭우였다지만 수해 주민들은 섬진강 댐이 갑자기 방류량을 늘려 피해가 컸다고 호소했습니다. 오선일 기자입니다. 비가 그치고 수위가 낮아진 섬진강. 잘려나간 제방 사이로 강물이 이틀째 마을로 밀려듭니다. 집도 축사도 논밭도 마을 전체가 여전히 물바다입니다. 50여 가구가 살던 이 마을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지붕만 남긴 채 이틀째 물에 잠겼습니다. 축사를 탈출한 소들은 갈 곳을 잃고 곳곳을 헤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틀째 발만 동동 구릅니다. 눈물이 나서 들어오지를 못했는데 내가 우리 돈도 지금 다 잠겨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밤사이 물이 빠진 남원과 구례 일부 마을에선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거리 곳곳에 수해 쓰레기가 쌓이고 집 안에도 가게 안에도 온통 진흙투성입니다. 주민들은 섬진강 댐이 갑자기 대량 방류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섬진강 댐 수위 조절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거기 너무 많이 터가지고 지금 역류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뚝방이 터져본. 섬진강 댐은 어제 방류량을 3배로 늘렸고 결국 50분 만에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5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폭우 때문에 계획 홍수일을 넘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남의 젖줄이라 불리던 섬진강이 물폭탄으로 변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네, 북한도 비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코로나 방역에 수해 복구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오늘 밤에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최대 500mm 넘는 많은 비까지 예보됐다고 합니다. 북한 사정은 고서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동강 유역 능라도 5일 경기장 인근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능라도 경기장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했던 곳입니다. 평양 주체사상탑 인근 다리 밑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북한은 수시로 기상수문국 예보 소식을 전하며 장마철 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동안에는 강원도가 위주로 비가 내리겠고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내일 오전 사이에 이제 전선의 이동과 함께 항해남북도. 북한 최대 곡물 생산지인 황해도 지역엔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모레까지 황해도, 평남, 함남 남부에 최대 500mm 이상, 평북, 함북에는 최대 200mm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황해북도 음파군 대청리에서는 여의도 2배 면적의 논 600여 정보와 주택 730여 채, 살림집 179채가 붕괴됐습니다. 황해도가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북한의 농작물 생산량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큰 물로부터 농경지와 농작물을 어떻게 보호하는가에 따라 올해 농사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북한 당국은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강과 하천의 범람 피해 대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수해 복구 현장에 군 부대가 투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주 검찰 인사에 반발해서 그제 사표를 낸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옹졸하고 무능하다고 했고 참과 거짓을 바꾸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조만간 중간 간부 인사를 할 예정인데 검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법무부 인사 직후 사표를 낸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채널A 사건에 대해 참과 거짓을 법무부 장관이 바꾸려 한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지검장은 어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바른 인재를 다 밀쳐두고 친정권 인사, 추미애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지휘권까지 발동했는데 채널A 사건은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부끄러운 사법 참사를 누가 책임지냐고 비판했습니다. 문 지검장은 지난 2월 윤석열 총장의 최강욱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수사 지휘를 따르지 않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했는데 이번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이 가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되자 사표를 냈습니다. 추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단행합니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같은 권력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이동 여부가 주목됩니다. 또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정진웅 부장검사의 승진 여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추 장관은 또 조직 개편을 통해 대검찰청에서 총장을 돕는 차장검사급 연구관 자리도 줄일 예정이어서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검찰 인사를 놓고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 문제를 예민하게 바라보는 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내년 재보선과 차기 대선에까지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박경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을 향한 비판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나섰습니다. 4선의 노웅래 의원은 정치검찰에 확실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했고, 이원흑 의원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윤 총장 같은 사람들이 뽑혀나가야 한다며 퇴진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고 했던 통합당 김웅 의원 비판에 민변 출신 김남국 의원은 김웅 의원은 윤 총장 대변인이냐며 형사부, 공판부 등 조직 내 균형을 맞춘 인사라며 추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그러자 검사 출신인 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김남국 의원을 겨냥해 애완용 의원이라며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국회의원과 검사들이 호위견 역할을 자임한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통합당은 이번 인사를 추미애 사단에 대한 보훈, 영전 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인사의 큰 줄기가 자신과 정권에게 충성한 추미애 사단이고 보훈 인사, 영전 인사였다는 것은 유상범 의원도 정권이 요구한 수사에 충성하면 승진, 영전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지난주 추미애 법무장관의 두 번째 인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총장 고립의 완결판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향후 입지 그리고 반격 카드는 뭐가 있는지 사회부 이채연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일각에서 윤 총장이 식물총장이 됐다는 이런 직설적인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법조 출입 기자가 보는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인사로 그나마 남아있던 대검의 검사장급 인사들까지 대거 교체되면서 윤 총장의 손발은 완전히 묶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달 중순쯤 중간 간부 인사가 있는데 여기서도 윤석열 라인이 속까지면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중간 간부라고 하면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그런 부장급 검사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의 인사 기조대로 중간 간부 인사가 난다면 수사 실무 라인에서도 윤 총장과 뜻을 같이 할 사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법무부는 아예 직제 개편까지 준비 중인데요. 핵심은 범죄 첩보를 수집해 총장에게 직보해온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없애고 대검 대변인도 부장급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발을 묶인 총장의 눈과 귀 그리고 입까지 틀어막는 인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특수통이 독점하던 검찰 고위급에 형사부나 공판검사들이 가면서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윤 총장이 이런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면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 이제 검찰총장의 권한 핵심 이게 수사에 대한 지휘권 아닌가요? 이게 법에는 어떻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네, 검찰청법 7조 2항 보시면요. 검찰총장은 그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가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든 제주지검이든 지검장이나 해당 검사에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권력 수사와 관련해서 말이 좀 통하는 검사장들한테 지방에 있는 검사장일 수도 있고요. 지휘를 해서 수사를 하도록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정은 어떻습니까? 원칙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널A 사건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지휘권이 박탈당한 사례에서 보듯이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지휘권 행사를 제한당할 수가 있습니다. 총장의 지휘권을 따르지 않으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가 가능하지만 법무부와 대검 감찰 라인까지 추 장관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징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이 어쨌든 지금 물러나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고 또 지난주에 한 말을 보면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정면 돌파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총장이 직접 챙길 수 있는 특별수사본부 설치인데요.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검의 특별수사본부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 1월 특별지시 공지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못을 박아뒀습니다. 대검 예규와 장관 지시가 맞서는 지점인데요. 윤 총장이 강행한다면 장관 지시 불이행이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셈입니다. 말 그대로 식물 총장이 돼가고 있군요.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제 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이쯤에서 멈추는 게 퇴임 이후를 대비하는 길이다 이렇게 쓴 게 발단이었습니다. 그러자 여권 인사들이 협박하는 거냐며 일제히 달려들면서 논란에 불이 붙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문제를 두고 여야 각자의 셈법이 있을 텐데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검찰을 향해 지난 총선에서 여당 패배를 예상하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깔았다며 문 대통령 이름을 15에 적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이 그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정진석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이쯤에서 중지하시라. 그게 대통령 퇴임 이후를 대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죠. 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주민 의원은 지금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냐며 말 조심하라고 했고 신동근 의원도 자중하라고 했습니다. 퇴임 이후란 말에 왜 여권 인사들이 이토록 반발하는 걸까요? 2018년 3월로 가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5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퇴임 후 불행에 이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권에선 문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단 말이 자주 나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 수사를 당부했던 문 대통령은 정작 자신을 겨냥한 수사인 불편함을 내비친 적도 있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전방위 압박에 현 정권 비리 의혹 수사는 사실상 멈춰서 있습니다. 문 대통령 이름이 공소장에 적시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는 지난 1월 말 송초로 울산시장을 비롯한 13명이 기소된 뒤 감감무소식입니다. 유일하게 형이라고 호칭한 사람 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야권에선 현 정권의 검찰 개혁이 문 대통령 퇴임 이후 대비 차원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검찰의 힘을 빼고 여권 성향 인사로 검찰 지휘부를 채워 정권 수사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려 한다는 거죠.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상권력 의혹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지 모릅니다.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두고 시작된 정치권의 논란은 점점 더 가열되지 않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 통계로도 드러났습니다. 전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전세 가격 지수가 지난달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말 준공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2년 계약 첫 만기를 앞두고 전세가가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2년 전 5억 5천만 원 선이던 85제곱미터형이 지난달 보증금 8억에 월세 50만 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 호가는 더 뛰었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살겠다고 해서요. 저희가 근처에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거의 월세 매물밖에 없고 부담이 크네요. 전국 주택 전세가격 지수는 지난달 100.898을 기록했습니다. 전세가격 지수는 지난해 1월을 100으로 봤을 때 전세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통계가 작성된 198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은행의 저금리 상황이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을 부추겨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세를 놓게 되면 그 수익률이 적어도 은행에 안전하게 맡기는 정기 예금 금리보다는 2배 내지 3배 정도 높았으면 이제 높는 게 정상이다. 한국은행은 집주인들이 갈수록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셋값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SNS의 유명인들이 내돈내산, 그러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이라며 신뢰를 보장한 뒤 제품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광고비나 협찬비를 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속았다며 처벌까지 요구하는 상황인데 가능한 것인지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소한 일상을 전하는 인기 유튜버 양팡이 최근 뒷광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광고에 대해서 정확히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고료를 받은 치킨 먹방을 비롯해 스포츠 브랜드 관련 영상까지 유료 광고를 알리지 않고 본사에서 쏘시는 거예요. PPL처럼 홍보를 한 겁니다. 인기 스타일리스트 한희영과 가수 출신 강민경은 수천만 원대로 알려진 신발과 가방 협찬을 마치 직접 구매한 것처럼 방송에 사과했습니다. 스스로한테도 정말 많이 실망하고 초통령이라고 불리는 도티부터 찌양, 햄지, 문복희 등 먹방 크리에이터 등 상당수의 유튜버가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뒷광고는 사기라며 처벌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뒷광고는 정보통신망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이지만 현행법상 해당 유튜버의 처벌은 어렵습니다. 표시광고법에서 그 허위 광고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광고주만 처벌하는 거라서 유튜버들은 처벌 못해요. 공정위는 다음 달부터 광고 표시 기준을 강화하는 새 광고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유튜브 방송 홍수 속에서 단속부터 입증까지 쉽지 않을 거란 지적입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네, 그제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핵심 참모 6명이 사의를 밝혔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할 거란 말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누가 교체 대상인지 청와대를 출입하는 신은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밝힌 6명의 참모진 중 일부의 사표를 곧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질질 끌 일이 아니다며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업무 공백 등을 감안해 순차 교체 가능성에 무게를 실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교체를 검토했던 정무, 민정, 국민소통 수석을 먼저 바꾼 뒤 노영민 실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노 실장은 오늘 정상 출근해 일요일마다 주재하던 비서진 회의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노 실장에 대해선 유임설도 나왔지만 현 상황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교체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후임 물색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교체 시기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후임으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최재성 전 의원,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등이 거론됩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르면 내일 오전쯤 문 대통령이 참모진 일부의 사표를 수리할 거란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에 열리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홍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요. 노영민 반포집 8년나입니다. 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집과 반포집 두 채를 갖고 있었는데 다 매각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 실장은 청주집을 먼저 판다고 해서 여론에 역풍을 맞았죠. 그러자 이렇게 여론이 들썩였고 아들이 혼자 살고 있다는 반포집까지 팔았다고 지난달 9일에 언론에 첫 보도가 나왔습니다. 첫 보도가 나온 이후에 청와대에서도 뭐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던 걸로 봐서 집이 팔렸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팔린 건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관련 실거래가 신고 정보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매각했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올라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제 그걸 확인해 본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이 성사가 되면 시, 군, 구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시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보도대로 7월 9일에 계약이 됐다면 늦어도 꼭 한 달이 되는 오늘 올라왔어야 맞는 거겠죠. 그런데 현재까지 이 시스템에서는 노 실장 소유의 반포 아파트가 팔렸다는 신고 내역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고 내역은 없는데 팔리긴 팔렸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팔렸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취재 결과 노영민 실장의 반포 집은 기존에 알려졌던 것처럼 지난달 9일이 아니라 지난달 24일에 매각이 됐고 이때 계약금도 수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4일이면 지난달 말이니까 이달 안에 팔겠다 이런 약속이 지켜진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매각 대금도 지금 굉장히 관심인데요. 노영민 실장 반포 아파트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노 실장 소유 아파트는 지난달에 비해 이번 달 불과 한 달 만에 1억 원이 추가로 올랐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 평수로 지금 12억 넘게 모셔야 될 거예요. 노 실장이 2006년에 집을 2억 8천만 원에 샀다 이렇게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12억이 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노영민 반포집 8년나의 느낌표는
월세를 찾습니다로 하겠습니다. 이 노영민 실장의 사의 표명 직후 서울대 게시판에 올라온 이 월세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 하나가 화제입니다. 최근 여당에서 월세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들이 이어진 걸 지적하면서 이 노 실장도 월세 살아야 한다 이 취지의 내용인데요. 측근들에 따르면 노 실장은 퇴임 이후 청주로 이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본인 지역구가 있었던 청주로 간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번 부동산 논란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 바로 노영민 실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진중권 문 저격수 된 이유입니다. 예, 진중권 전 교수가 사실 진보 농객으로서 그동안 문 대통령 당선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진보를 저격하는 저격수가 된 듯한 분위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정말 진짜 제1야당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진중권 전 교수가 대통령에게 크게 3번 뜨악했던 적이 있다면서 본인이 입장을 바꾸게 된 결정적 순간들을 언급했습니다. 뜨악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뭐 본인이 쓴 표현인데 그 첫 번째는 대선 후보 토론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문 대통령의 사실 극성 지지자들이 너무 사실 강한 의견을 이제 표명하다 보니까 진보 진영 그리고 여권 내부에서 이 건전한 여론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문 대통령이 저걸 양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논란이 많았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진 전 교수는 이때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간으로는 대통령이 세월호 방명록에 적은 글귀를 봤을 때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대통령이 2017년에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해서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했는데 진 전 교수는 이 미안하다는 말의 뜻은 알아듣겠는데 고맙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 중에 하나 고맙다라는 저 표현인데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나왔던 거 저도 기억을 합니다. 세 번째로 실망한 계기는 뭐였습니까? 네, 세 번째는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의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진 전 교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다면서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문제였던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 가족 문제 그리고 이제 공직 기강을 다루는 민정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이게 조국의 문제가 결국엔 대통령의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진중권 전 교수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네, 진 전 교수는 또 이번 문찬석 검사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문재인표 검찰개혁의 위선이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견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한 겁니다. 진 전 교수뿐만이 아니라 사실 진보 진영의 많은 분들, 예를 들어 뭐 최장집 교수, 강준만 교수 이런 분들도 그렇고요. 또 김경률, 권경애, 또 신평, 서민 뭐 이런 분들이 다 사실 진보 진영의 내로라 하는 농객들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진보 진영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던 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습 이게 진보의 가치와는 맞지 않다, 배치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진중권 문 저격수 된 이유의 느낌표는 나는 비판한다, 고로 존재한답니다. 데카르트가 한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인데요. 이 지식인의 존재 이유는 권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 썩지 않도록 비판하는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예, 좋은 말이네요. 홍 기자 오늘 첫 뉴스야 출연인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주 기자였습니다. 누군지 아나? 에?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임마 다 했어. 영화에서처럼 권력자와 밥 먹고 사우나만 같이 해도 지훈재가 걱정 없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독재 시대라고 부릅니다. 권력에 맞서면 이유 불문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서슬퍼런 시절에도 최고 권력자는 때로는 언론에, 때로는 검찰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많은 집안 사람들이 형사소추를 받을 정도로 비리를 저질러서 머리를 숙여서 용서를 빕니다. 전경환 씨를 수사하던 강원일 당시 중수부장은 출근 거부로 외압에 맞섰다고 하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임기 중에 자식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고.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을 통절하게.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권력 수사가 답보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권력형 의혹 사건만 13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 윤석열 총장의 이 말, 어찌 보면 당연한 발언이 이렇게 울림이 큰 이유를 청와대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윤 총장을 칭송하던 인사들은 낯빛을 바꾸는데 부끄러움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떨어진 검찰의 위신을 회복하는 데는 적임자라는. 하루도 그 자리에 있을 면목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번 검찰 인사로 윤 총장은 사실상 식물총장이 됐습니다. 어제 사표를 낸 한 검사장, 참과 거짓을 바꾸려는 건 이미 검사가 아니라고 했죠. 독재 시대를 그린 영화 속에선 권력에 붙었던 범죄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나가 있어.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다는 평범한 상식. 2020년 대한민국에 살아있긴 한 건지.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친문 무죄, 반문 유죄였습니다. 종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종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에 시간당 10mm 내외의 비가 약간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 국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낮 동안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태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제5호 태풍 장미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우리나라로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진로를 봤을 때 태풍은 내일 오후 부산 등 경남 남해안 인근을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100에서 200mm,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와 전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과 경남, 제주 남부와 산지에 3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주 후반까지도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